버지니아주의 한 산 아래에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미국 정부의 예비 체계가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곳에는 자체 도로, 자체 경찰, 자체 화장장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 입구 바로 옆 산비탈로 비행기 한 대가 정면으로 날아들기 전까지는 그곳이 바로 마운트 웨더다.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16곳 중 첫 번째일 뿐이다. 미국은 벙커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세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어느 곳도 통합된 작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 논리는 헌법에서 곧장 나왔다. 정부가 핵공격 뒤에도 법적 권위를 주장하며 살아남으려면 3권 모두가 함께 살아남아야 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잔해 속에서 기어나온 그 어떤 체계도 아무것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세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됐다.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예산, 그리고 서로에게도 기밀인 상태로 마운트 웨더는 버지니아 블루리지 산맥 안에 자리했다. 지하 약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였고 자체 도로, 병원, 급수시설, 화장장을 갖추고 있었다. 대통령과 내각을 위한 시설로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했으며 대부분의 의회 의원에게도 기밀이었다. 완전히 보이지 않던 그곳은 1974년 12월 1일 악천후 속에서 TWA 514편 보잉 7기가 산비탈에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보잉 727기가 산비탈함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자 92명 전원이 사망했다. 언론은 산비탈 안쪽에서 나왔다. 언론은 즉시 AP통신은 1900 그 이야기를 보도했다. 워싱턴 가장 보호 175년에 첫 기사를 냈다. 미국에서 가장 보호받던 주소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엉뚱한 산을 향해 날아든 비행기 때문에 폭로됐다.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경계의 레이븐록 산 아래에는 아르 기지가 1950년대 초부터 가동되고 있었다. 노감과 화강암을 폭파해 만든 3층짜리 건물 5동이 있었고 각각은 묵직한 강철 스프링 위에 매달려 있었다. 벽과 바닥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조였으며 붕괴하지 않고 핵 충격파를 흡수하도록 설계됐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센터를 두었다. 서류상으로는 사프링이 단 같은 산 안의 각 작으로는 스프링이 해법이었다. 실제 훈련에서 문제는 그 진동이 구조물을 충분히 흔들어 인원들이 어렵기에 편하게 움직이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 일하기 좋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시설은 호텔 아래에 숨어 있었다. 그리스 아일랜드 계획은 1959년부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 아래에서 운영됐다. 25톤급 방폭문 뒤 약 1,4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으로 의회 전체를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위장 명칭은 포사이스 어소시에이츠였다. 그 회사 직원들은 호텔 텔레비전 기술자로 가장했고 이야기를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텔레비전도 수리했다. 12명에서 15명가량이 연중상주하며 매주 수요일 밤에 발전기를 돌리고 식량 비축분을 교체하고 의회 대피이 바뀔 때마다 의회 대피 명단을 갱신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벙커는 베를린, 쿠바, 그 뒤 이어진 모든 긴장 고조를 견뎌냈다. 그러다 1992년 5월 31일 테드 컵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 한 편을 냈다. 정부는 다음 날 아침 시설을 폐쇄했다. 25톤짜리 문은 1995년에 관광객에게 열렸다. 건물 3곳, 헌법 원칙 하나, 그중 실제로 사용된 곳은 없었다. 새 시설은 하나의 질문에 답했다. 공격 이후 권력은 어디로 가는가? 다음 시설은 더 어려운 질문에 답했다. 누가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지켜보는가? 앞선 새 시설은 기다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설은 지켜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샤이엔산 복합단지는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의회를 숨기거나 헌법상 정족수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지상이 아직 불타는 동안 대응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미항공 우주방위사령부는 레이더 자료를 끊임없이 처리하고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주변 지역에 직접 핵공격이 가해져도 지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 특정 요구가 냉전 전체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오래 복무한 벙커를 만들어냈다. 공사는 1961년 콜로라도주의 화강암 산 안에서 시작됐다. 기술자들은 암석 약 63만 톤을 폭파해 벽과 바닥에 닿지 않는 독립형 강철 건물 15동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만들었다. 각 건물은 1319개의 강철 스프링 격자 위에 놓였고 각 스프링은 높이가 약 1m였으며 계산된 이격거리에서 발생하는 핵폭발의 수평수직 충격파를 흡수하도록 설계됐다. 전체 구조물은
주변 산과 하중 미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든 약 2.54211 터널리.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1966년 4월 21일 서쪽을 최종 비용은 1억 전 작전 240만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는 약 16억 달러에 해당한다. 1979년의 사건은 이 장소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규정한다. 11월 9일 한 기술자가 훈련용 경보 시뮬레이션 테이프를 실수로 삽입했다. 컴퓨터는 공격 경보를 생성했다. 소련탄두 2200발이 날아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요격기가 출격했다. 요격기가 출격했. 워싱턴의 국건 되돌리는 단계가 없는 절차를 향해 움직였다. 전체 지휘 계통은 되돌리는 단계가 보여주었다. 위성 감지기가 실제 발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정교한 조기 경보 체계가 잘못 꽂힌 자기 테이프 시킬 뻔했다. 되돌릴 수 없는 순서를 거의 작동시킬 뻔했다. 취약점은 언제나 그 시스템과 다음 결정 사이에 있는 운용자였다. 계획자들은 처음부터 단일 지상 거점 하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1961년 2월 3일부터 공군은 연속 공중지휘소 임무인 루킹 글라스 작전을 시작했다. 개조된 이시 135 기종에는 핵 공격 명령 권한을 가진 장성이 탑승했고 항상 공중에 머물렀다. 교대 누락도 공백도 없었다. 1990년 7월 24일까지 29년 5개월 동안 계속됐다. 콜로라도의 산은 언제나 항공기의 지원을 받았다. 그 항공기는 같은 장소에 두 번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을 수 없었다. 2006년 북미항공 우주방위사령부는 주 작전 기능을 피터슨 공군기지로 옮겼다. 샤이엔산은 온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30분 안에 완전 작전 준비가 가능하지만 상주 근무 인력은 없는 상태였다.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된 지휘센터는 이제 평범한 벽과 스프링이 없는 시설의 예비 거점이 되었다. 산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예산 심사에서 진 것이었다. 미국의 계획자들은 자국의 지휘 구조와 자국의 지리에 맞춰 건설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은 다른 것이 필요했다. 수도와 예상 전선 사이에 대륙 하나가 놓여 있지 않은 정부들을 위한 연속성 계획이었다. 미국의 교리는 거리를 전제로 했다. 워싱턴은 현실성 있는 소련 지상 진격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대서양은 완충지대였고 최악의 경우에도 미국에는 초가 아니라 분 단위의 대응 시간이 있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유럽 회원국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덴마크는 발트의 해협을 통제했다. 소련 해군이 진출하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해상 병목이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정부 연속성은 세계 반대편에서 벌어진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기 영토에 벌어지는 전쟁의 첫 24시간을 견딘다는 뜻이었다. 서독 정부의 벙커는 공식적으로 연방헌법기관 대피소라고 불렸고 정부 벙커로 알려졌다. 아어 계곡 마리엔탈 인근에 폐쇄된 철도 터널 체계 안에 지어졌다. 공사는 1960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됐고 대통령, 총리, 내각, 연방상원, 의회 일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 3,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를 숨기기 위해 모든 예산 항목은 가상의 연방기관을 통해 처리됐다. 가상의 연방기관을 통해 처리됐다. 공식 위장 설명은 철도 인프라 확장여들은 전체 배치에 접근할 수 없었다. 각 작업반은 자기 복도만 알았고 그 이상은 못했다.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리였다. 벙커는 본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었다. 위기 초기에 고위 관계자 3,000명을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민간도로 인프라를 이용하고 핵 경보 상황 아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수행해야 했다. 실제 대피 제약을 반영한 훈련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모델링된 적은 없었다. 더 치명적인 점은 이 시설이 중부유럽 지휘 거점을 겨냥한 소련의 작전 전술 미사일 예상 타격 반경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벙커는 대부분의 계획 시나리오됐을 전쟁을 견디도록 파괴됐을 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실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계획이 존재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 정부 벙커는 통일로 분단 독일 전쟁 시나리오가 쓸모없어진 지 7년 뒤인 1997년에 폐쇄됐다. 해체에는 건설보다 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40년 동안 축적된 기밀통신 장비, 암호 체계, 작전 문서를 17km 터널 전체에서 꺼내 파기해야 했다. 결국 12km 구간은 박물관으로 공개됐다. 핵대치 40년을 온전하게 견딘 그 구조물은
안전하게 닫는데 건설 때보다 더 많은 자원을 요구했다. 전체 프로젝트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정확한 아이러니였다. 덴마크의 레간 베스트, 즉 서부 지역 비상정부 안테나는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교리에 따라 지어졌지만 규모는 훨씬 작았다. 이는 덴마크 정부 조직이 더 작고 방위 예산이 더 빠듯했음을 반영했다. 이 시설은 공격이 발생할 경우 덴마크 정부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덴마크의 동맹 내 전략적 가치는 전적으로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놓인 지리적 위치에서 나왔다. 냉전이 끝난 뒤 이 시설은 매각됐고 일부는 민간 및 관광 용도로 개조됐다. 그린브라이어와 같은 길, 정부 벙커와 같은 길, 16곳 대부분이 걸은 같은 길이었다. 벙커들은 자기 시대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시대가 끝나는 순간 그저 불편한 부동산이 되었을 뿐이다. 서방 동맹은 정부의 생존을 계획했다. 철의 장막 반대편에서는 논리가 달랐다. 생존은 헌법을 중심으로 짜인 것이 아니었다. 당, 지휘 계통,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점령권 내 모든 수도로 내려가는 수직 구조를 중심으로 짜였다. 미국의 삼중 구조가 헌법을 비췄다면 소련 체계는 당을 비췄다. 워싱턴이 생존을 서로 다른 새 정부 부문에 분산시킨 반면 모스크바는 수직으로 건설했다. 맨 위에는 크렘린 지휘부, 그 아래에는 공화국 단위의 관료 조직, 가장자리에는 위성국 수도들이 있었다. 그 논리는 헌법적 권력 분립이 아니라 지휘 계통의 보존이었다. 당 구조가 어떤 기능적 형태로든 살아남기만 한다면 체계는 이론적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 원칙은 네 나라에 걸친 시설들을 만들어냈다.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깊이에 서로 다른 위장막 뒤에 지은 시설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했다. 그곳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 대부분이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벙커 42는 모스크바 중심부 타간스카야 지구 지하 65m에 있다. 공사는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됐고 기존 지하철 노선과 나란히 터널을 뚫었다. 굴착 작업은 일상적인 도시 기반 시설 공사로 위장됐다. 완공된 시설은 4개의 터널 구역에 걸쳐 7,000제곱미터 규모였고 최대 3,000명을 수용하며 90일 동안 자율 작전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작전 목적은 소련 장거리 항공 전력과 핵 전력의 지휘 통제였다. 1956년부터 1986년까지 이곳은 지속적인 전투 대기 상태로 운영됐다. 교대 근무가 돌고 장비가 정비되고 비축품이 보충됐다. 그동안 타간스카야 주민들은 시설이 존재한다는 어떤 공식적 표시도 없이 바로 그 위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 이 시설은 1986년에야 폐쇄됐고 그 뒤에도 또 10년 동안 기밀로 남았다가 2006년에 박물관으로 공개됐다. 모스크바 한 동네 아래에서 30년간 수행된 현역 핵 임무는 행정적 설계에 의해 보이지 않았다.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리가튼의 벙커는 더 우아한 은폐 방식을 택했다. 리가에서 75km 떨어진 숲속의 재활 요양원은 이 시설의 전 운영기간 내내 환자와 직원을 계속 받았다. 바로 그 아래에는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강요회의를 위해 설계된 2,000제곱미터 규모의 정부 대피소가 있었다. 벙커는 지하 겨우 9m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타격 상황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가장 가까운 표적과의 거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 보호력은 구조적 강도가 아니었다. 지리적 은폐성이었다. 건설 인부들은 서로 분리된 작업반으로 각기 다른 구역을 지었고 어느 누구도 전체 배치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위의 건물은 계속 실제 의료시설로 기능했다. 라트비아는 1991년에 독립을 회복했다. 벙커는 2003년에야 기밀 해제됐다. 프라하 바칠라프 광장의 얄타 호텔에는 또 다른 종류의 비밀이 있었다. 외국 외교관과 서방 기자들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호텔 아래 지하 3개 층은 명목상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지휘 거점으로 지정돼 있었다. 실제로 이 시설은 냉전기의 상당 기간 동안 체코 슬로바키아 비밀 경찰, 즉 에스테베의 기술 감청 기지로 기능했다. 핵 위기 관리를 위해 만든 기반 시설이 바로 그 위에서 오가는 대화를 가로채는 데 조용히 전용된 것이다. 벙커는 수십 년 동안 실제 기능, 즉 작전 정보 업무를 수행했고 공식 기능은 끝내 사용되지 않았다. 위장막과 임무가 그저 자리를 바꾼 셈이었다. 프라하에 있는 폴리만카는 보다 단순한 민방위 논리로 운영됐다. 최대 민간인 1,3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1,332제곱미터 규모의 강화 대피소로 독립발전과 공기여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부족했던 것은 도시 안가장 가까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 표적에서 발생할 충격파보다 더 빠르게 그 인구를 지하로 이동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규모 통보 체계였다. 숫자는 서류상으로 맞아떨어졌다.
시간표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 모스크바는 자기 영토 안으로는 아래로, 위성국들로는 바깥으로 뻗어나갔다. 그 작전권의 서쪽 끝, 아무도 찾아가서는 안 되는 폴란드 숲속에서 이 교리는 다른 형태를 낳았다. 관료들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무기 자체를 보관하는 장소였다. 앞선 시설들은 사람을 수용했다. 관료, 장군, 운용요원, 장관들. 폴란드의 새 시설은 전혀 다른 것을 수용했다.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소련 전략계획가들은 병참 문제를 파악했다. 빠르게 전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공세 상황에서 전술 핵탄두를 소련 영토에서 폴란드 발사 지점까지 옮기기에는 작전상 허용된 시간이 너무 짧았다. 해법은 비스와 계획이었다. 폴란드 영토에 직접 지어진 3개의 지하탄두 저장시설로 내부적으로 모놀리스라 불린 표준 설계에 따라 건설됐다. 흙 둔덕 아래 놓인 철근 콘크리트 벙커, 보안 경계로 둘러싸인 부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배치, 발트의 연안 코어브제크 인근의 포드보르스코 3001, 야스트로비의 인근의 브제지니 차콜로니아 3002, 부슈노 호수 인근의 템플레보 3003이었다. 각 시설은 0.5킬로톤에서 500킬로톤급에 이르는 탄두를 최대 300발까지 보관할 수 있었다. 세 시설 모두 1960년대 후반부터 소련군이 철수하고 탄두도 함께 빠져나간 1991년까지 운용됐다. 지휘 체계는 이 시설들의 전체 논리를 규정했다. 폴란드군 부대는 외곽 경비와 물리적 출입 통제를 맡았다. 각 시설에 상주한 소련 장교들이 승인 암호를 보유했다. 폴란드군은 사용할 권한이 없는 무기를 지키고 있었다. 작전상으로 탄두는 폴란드 영토에 있었다. 전략적으로는 전적으로 소련의 통제 아래 있었다. 공동동맹 자산처럼 꾸민 전진 배치였다. 평시에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 차이가 실제 전쟁의 첫 몇 시간에는 엄청나게 중요해졌을 것이다. 2010년대에 연구자들이 새 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문서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소련 부대는 1991년에 떠나면서 작전 문서를 가져갔다. 실제 탄두 재고, 저장 배치, 운용 절차는 주로 항공사진 분석, 적재 레일과 저장고 치수의 물리적 측정, 지형 조사를 통해 재구성됐다. 핵 저장 시설이 고고학 현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그곳을 20년 동안 지켰던 폴란드 장교들보다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냈다. 똑같이 지어진 새 시설은 1991년 이후 크게 다른 길을 걸었다. 포드보르스코는 원자재의 90%를 보존하며 세심하게 복원됐고 2016년에 중부 유럽에서 가장 정확한 냉전 박물관 중 하나로 문을 열었다. 적재 레일, 저장고 문, 장착 장치가 제자리에 남아 있다. 브제지니차 콜로니아에는 보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습기, 식생, 30번의 겨울이 철근 콘크리트 안으로 파고들었다. 템플레보는 주변 숲에 거의 완전히 흡수됐다. 경계 구역으로 이어지던 소련제 아스팔트 진입로는 이제 표지판도 없는 산책로가 됐다. 하나의 프로젝트, 세 개의 동일한 구조물, 세 가지 완전히 다른 현재 상태. 그것을 결정한 것은 역사적 중요성이 아니라 지역의 누군가가 신경 쓰기로 했는지 여부였다. 요크셔의 요크 냉전 벙커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운영됐다. 1961년에 영국 경보감시기구를 위해 지어졌고 왕립감시단 인원이 근무한 이 시설은 정부를 보호하거나 무기를 저장하거나 지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당직 장교 두세 명이 핵폭발 섬광 좌표를 추적하고 그로 인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며 보호된 유선망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완전한 임무 설명이었다. 이 시설에 담긴 영국의 계획 전제는 잔혹할 정도로 솔직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은 방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는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폭발권 밖에서 살아남은 누군가에게 정확한 낙진 자료를 보내는 것뿐이었다. 요크는 생존을 위한 기반 시설이 아니었다. 살아남지 못한 것을 기록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었다. 폴란드와 영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대립의 작전상 외곽을 대표했다. 그 외곽 너머에서는 두 나라가 어느 진영의 논리에도 속하지 않는 벙커를 지었다. 하나는 훗날 국민적 조롱거리가 된 지도자의 이름을 얻었고 다른 하나는 후원자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공사 도중 버려졌다. 앞선 모든 시설은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었다. 이 두 곳은 그렇지 않았다. 캐나다는 북미항공 우주방위사령부에 가입했고 미국과 레이더망을 공유했으며 자국 방공태세 전체를 미국의 우산에 맞춰두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자체 정부 벙커를 지었다. 자체 총리 대피소, 자체 캐나다은행 금보관고, 자체 군사지휘 거점이었다. 위치는 오타와에서 30km 떨어진 온타리오주 카하프 마을 인근 농지였다.
공사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진행됐다. 규모는 지하에 묻힌 4층짜리 필수 인력 약 9,300제곱미터였고 필수 인력 535명을 위해 설계됐다. 공식 명칭은 중앙비상정부본부였지만 모두가 그것을 건설하라고 지시한 존 디펜베이커 총리의 이름을 따 디펜벙커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애정 어린 별명이 아니었다. 공사가 끝날 무렵 디펜베이커의 벙커는 국내 정치에 부담이 되어 있었다. 캐나다 도시들이 불타는 동안 총리와 캐나다 은행의 금 보유분이 지하로 물러난다는 생각은 상당수 대중에게 잘못된 종류의 생존 본능처럼 보였다. 시설은 실제였고 가동 가능했으며 30년 넘게 대기 상태로 유지됐다. 그러나 어떤 총리도 그곳으로의 완전한 대피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 오타와에서 30km를 이동하는 시간은 서류상으로는 사용 가능한 핵 경보 시간 안에 넉넉히 들어갔다. 실제로는 아무도 내각을 팔러먼트 힐에서 벤의 차량에 태우고 민간 도로를 지나 15분 안에 이동시키는 일을 진지하게 모델링하지 않았다. 벙커는 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어졌다. 그 교리는 시계 앞에서 시험된 적이 없었다. 중국이 이 목록에 들어오려면 출발점이 달라져야 한다. 130일 계획은 미국을 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1969년 1월이 되자 중소분열은 공개적인 군사 대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해 3월 우수리강 전바오 섬에서 벌어진 국경 충돌로 양측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두 핵 보유국은 직접 전쟁의 문턱까지 갔다. 마오쩌둥은 전국 지침을 내렸다. 전쟁에 대비하고 기근에 대비하라. 전국에서 지하건설 사업이 가속화됐다. 1969년 1월 31일 승인일에서 이름을 딴 130일 계획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사업이었다. 후베이성 석회암 지대의 터널망을 뚫어 워싱턴이나 모스크바 혹은 양쪽 모두와의 핵 교전 이후에도 기능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 지휘소로 지정한 것이다. 공사는 1971년 9월에 중단됐다. 인민해방군 원수이자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였으며 130일 계획을 밀어붙인 장교들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린비아오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의 비행기는 중국 당국이 실패한 쿠데타 시도와 이후 소련으로의 도주라고 설명한 과정에서 몽골에 추락했다. 린비아오 조직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즉시 의심의 대상이 됐다. 130일 계획은 린비아오 파벌과 연계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있던 성에 멈췄다. 시설은 1981년에 민성에 건설되고 있었다. 시설은 1981년에 민간 행정으로 이관제가 됐다. 미완성 벽에는 어느 날 내려놓은 뒤 다시는 집어들지 않은 도구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16개 시설, 두 초강대국과 6개의 동맹국 또는 인접국,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수십 년의 유지관리, 창문 없는 지하실에서 교대 근무를 돌던 여러 세대의 근무 인력. 그러나 어떤 정부도 대피하지 않았다. 어떤 지휘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어떤 탄두도 비상명령에 따라 저장고에서 발사 위치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린브라이어는 신문 기사 하나에 무너졌다. 정부 벙커는 짓는 것보다 닫는데 더 큰 비용이 들었다. 샤이엔사는 예산 심사로 직원을 잃었다. 130일 계획은 후원자가 엉뚱한 나라에서 죽었기 때문에 버려졌다. 포드보르스코는 박물관이다. 템플레보는 숲길이다. 레이블록과 마운트 웨더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기밀이며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돼 있다. 지금까지는 계획된 형태로 찾아오기를 거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벙커는 결코 생존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콘크리트로 만든 교리였다. 정부가 결코 큰 소리로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에 대해 써 내려간 답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미에서 16곳 모두는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다.